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50일 통합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 지권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 지식에도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판을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이 어떤 지식의 판을 한번 흔들어 보면서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런 어떤 조각난 지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통합과학을 공부하면서 조금씩 퍼즐을 맞추는 느낌으로, 그리고 얘네들이 더 시너지를 내는 그런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지각 변동이 한번 크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선생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의 학습 포인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라는 걸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볼 텐데, 이 지진이라는 현상이랑 화산 활동이라는 현상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직접 경험해보진 못했더라도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이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그런 지구 내부의 에너지, 그 에너지들이 이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라는 이런 현상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진과 화산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근데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시간의 마지막에는 판 구조론에 대해서 판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판 구조론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크게 여러분들이 새롭게 뭐 배우는 내용이 뭐 있다고 느껴지진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배울 때 용어 정리를 좀 잘 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뭐 어떤 내용이 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니더라도 내용에 등장하는 그런 용어들만 잘 정리해 놓는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의 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14번째 테마고요. 지권의 변화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쪽에 이렇게 용암이 막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쾅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어떤 그 건더기들, 고체 물질들도 막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액체 상태의 용암도 막 흘러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이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지구 내부의 에너지다라는 거 같이 알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밑에 이어지는 어떤 그 문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진과 화산 활동은 지구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A가 이렇게 얘기하죠. 지진이랑 화산 활동은 지구가 내부 에너지를 표출하는 현상이다.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B는 그게 지구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럼 일단 어떤 이런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그게 또 지구 시스템에 여러 어떤 권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진은 건물 붕괴, 산사태, 지진 해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랬더니 하지만 지진파로 지하 자원을 탐사하거나 지구 내부를 연구하는 데도 이용이 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이런 어떤 항목들은 아무래도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고 볼 수 있는, 인명 피해도 낼 수 있고 재산 피해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B가 그렇게 나쁜 면만 있지는 않다라는 의미로 이 지진파를 이용할 수도 있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A가 맞다. 화산도 폭발하면 용암에 의해서 산불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건 우리한테 보면 어떻게 좀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화산재가 쌓여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효과도 사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B는 온천이나 독특한 지형이 생겨서 관광 자원으로 이용되기도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 지진과 화산 활동은 위험하지만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는 거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구나 라고 감을 잡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지진과 화산 활동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지진은 다 알고 있겠지만 땅이 이렇게 막 흔들리고 그쵸? 그런 현상인데 이게 왜 일어나느냐. 한 지점에 축적되어 있던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급격히 방출되면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우드락이라는 거 있잖아요. 약간 얇고 넓은 플라스틱판. 그거를 양쪽에서 이렇게 계속 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위에가 조금 볼록해지면서 이렇게 좀 모아지겠죠? 근데 이 우드락이라는 게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어떤 종이라든지 뭐 그런 고무 정도의 유연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가 계속 축적이 되다 보면 언젠가는 팍 하고 끊어지는 그런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약간 우리 어떤 대륙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각, 꼭 대륙이 아니더라도 해양도 마찬가지 그런 지각 부분들이 이렇게 에너지가 축적되면서 갑자기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방출되면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이란 무엇인가? 지구 내부 깊은 곳에서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생성된 마그마가 저 아래에서 굉장히 부글부글 엄청나게 높은 온도에서 암석들이 막 녹아가지고 액체 상태로 용융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그게 막 부글부글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의 지각이 굉장히 얇네? 그러면 그 부분을 압력을 들썩들썩 하다 팡 뚫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각이 약한 부분을 뚫고 상승하면서 분출하는 그런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화산에서 터져 나오면서 이런 어떤 물질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화산 분출물에는 기체도 있고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는데 기체는 그냥 뭐 화산가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산가스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는 뭐 물이나 이산화탄소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산화황 등등등 다양한 성분의 기체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 조금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화산 쇠설물. 이거는 쇠설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조각난 덩어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조각조각 분쇄할 때 그 쇠자고요. 조각조각 나 있는 그런 덩어리들, 그런 것들이 팡 하고 터져 나오면서 고체 성분으로 나오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용암, 액체 성분이죠. 그러니까 마그마가 땅 속에 들어있어서 녹아 있으면 거기에 이제 기체도 포함되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마그마라고 하고, 그게 밖으로 나와서 흐르는 액체 성분인 거를 우리는 용암이라고 합니다. 밖에 나왔을 때. 그래서 그런 용암도 나중에는 이게 이제 그 암석이 녹아있는 거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이 지표면에 그런 공기랑 만나면서 빠르게 식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암석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고체 상태의 암석이 이제 천천히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출물들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변동대라는 용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런 지진이나 화산활동, 그 다음에 조산운동, 이런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우리는 변동대라고 합니다. 변동대라는 이름 자체에서 뭔가 안정한 느낌은 아니죠. 뭔가 굉장히 변화하고 움직이고 이런 활발한, 무언가가 굉장히 활발한 지역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말 그대로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화산 활동도 많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지각 변동을 통해서 막 이런 지형이 만들어지는 조산운동 같은 것들도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떤 그림이 우리 교재 몇 페이지인가요? 8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조금 작게 보면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에 지금 세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빨간색 세모로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이 화산이 폭발하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점으로 찍혀 있는 부분들이 지진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진이 일어나는 점이 훨씬 많고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는 점과 화산이 일어나는 점이 어느 정도 대체로 겹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부분은 뭐 지진만 일어나는 부분들도 보이고요. 아니면 지진과 화산이 같이 일어나는 부분도 보이는데, 화산 활동이 있을 때는 보통 지진이 일어나는 부분과 그 지역이 겹치더라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산,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우리는 변동대라고 한다. 근데 지금 점이 어디에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찍혀 있냐면 여기 요렇게 동그란 테두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 바다가 태평양이잖아요. 그래서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요런 그 지역이란 얘기죠. 그래서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쪽에도 또 보면은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도 있습니다. 여기 대륙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주목해 볼 수 있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런 활동들이 빈번하게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만한 어떤 이유들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활동이 일어나는 부분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세 글자로 변동대라고 부른다라는 용어 정리. 자, 그 다음에는 직권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 내용을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냥 정리만 한 거라서 전혀 어렵지 않고요. 같이 내용을 좀 훑어보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직권의 변화는 에너지 흐름의 결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직권이 변한다는 거는 막 뭐 아주 급격하게 얘기를 하면 뭐 육지였던 부분이 바다가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도 포함하지만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까지 다 직권의 변화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튼 에너지가 흘러가면서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구 내부라고 하면 저 한쪽, 멘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물질이 있는데 그런 물질을 지표로 운반하고 그 다음에 지형 변화나 기후 변화를 일으키면서 생태계에 영향도 준다. 아까 봤듯이 용암이 흘러내려서 굳으면 지형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화산재 같은 것들이 많이 막 방출되게 되면은 그럼 기후 변화까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물권을 포함하는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지진을 아까 봤잖아요. 이 직권의 변화 중에 지진과 화산 활동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진이 특히 지구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건물이나 도로가 파괴되고 화재가 발생한다. 이렇게 건물, 도로가 이제 파괴되면서 이 어떤 가스관이 이렇게 어긋나게 되면서 이제 뭐 노출이 된다든가 그래서 가스가 샌다거나 그럴 때 스파크가 튀면 또 화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다양한 사고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그 다음에 지 표면이 갈라지죠. 그리고 산사태나 화재 같은 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도 건물이 파괴됐을 때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표면이 갈라지고 이런 일이 산에서 일어나면 산이 우르르 붕괴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해저 지진에 의해서 발생한 지진 해일은 생태계와 그 해안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자, 저 깊은 바다 밑에서 이렇게 해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그 위에 물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물 어떤 그릇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바다라는 것은. 거기 밑에서 이렇게 진동이 발생하면 그 위에 담겨있는 물에도 찰랑찰랑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발생 지역에서는 이 정도 흔들렸는데 그게 퍼지는 과정에서 해안가로 오게 되면 굉장히 파괴력 있는 이런 해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태계와 해안 지역 그래서 우리가 쓰나미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 그런 영상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굉장히 겁이 많이 나는 우리의 어떤 거기에 살고 있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파괴력을 갖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는 좀 우리가 이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용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하 자원을 탐사하거나 지하의 구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초음파 검사 뭔지 알죠? 여러분들이 직접 받아보진 않았어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한 어떤 여성이 이렇게 초음파 검사를 하면은 그 안에 초음파를 쏴서 이 초음파가 들어갔다가 반사돼서 나오는 그거를 측정해서 3D로 구현합니다. 어떤 영상으로. 그래서 그 안에 지금 여긴 머리가 있구나. 여기는 뭐 물이 채워져 있는 부분이구나.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원리랑 똑같이 지진에서 일어나는 그 지진파 있잖아요. 그거를 일부러 발생을 시켜요. 어떤 지역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을 시킨다든지 일부러 아니면 뭐 이렇게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지진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만들어내서 그거를 여기저기서 관측 장비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게 어디서 얼마만큼 지나서 도달을 하는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돌아오는 어떤 그 파형을 분석을 해서 이 밑에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여기에서 어떤 뭐 그 내부 공간의 변화가 있는지 뭐 여기서 만약에 가스가 있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 튕겨서 나오는 그런 파형 자체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서 이 밑에는 가스가 있구나 아니면 액체 성분, 지하수로 추정되는 어떤 물줄기가 있구나 아니면 이 밑에는 굉장히 따뜻한 안반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지하 자원이 어디 있는지 탐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 공사를 하기 전에 여기에 이 집안이 충분히 탄탄한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도 이 지진파가 이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 2, 3, 4, 1, 2, 3번까지만 봤을 때는 우리의 인간의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자연의 어떤 그런 큰 힘, 무력함을 좀 느끼게 되지만 4번을 통해서는 이런 그렇지만 과학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런 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화산 활동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볼게요. 자, 화산이 터졌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 화산 가스가 일단 분출이 되죠. 그럼 화산 가스의 그 성분이 뭐라고 했어? 뭐 수증기,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등등등등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원래는 그만큼 없었는데 새롭게 공급이 되는 거니까 대기 조성의 변화가 있죠. 아예 뭐 없던 게 만들어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원래는 얘가 뭐 몇 퍼센트 정도 있었는데 조금 그 퍼센트가 높아진다든지 이런 것도 조성의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일으킨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이산화황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 비에 녹게 되면은 산성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성 물질이라서 이렇게 비에 녹으면 그 빗물 자체가 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성비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면 생물이 자라는데 굉장히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그래서 잎이나 이런 데 산성비가 막 떨어지니까 식물체 자체가 손상을 받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화산재가 아주 많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분출이 되는 경우에 햇빛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햇빛을 차단하면 광합성이 어렵겠죠. 그래서 기후를 변화시키기도 해요. 그러면 위에서 다 햇빛을 막아버리니까 그 밑에는 온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이것들이 어떤 우리 이불 덮은 거에 효과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떤 조건이 더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텐데, 그런 식으로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합성을 방해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화산 쇠설물, 아까 이렇게 막 분출된 그런 조각조각 난 그런 그 덩어리들 있잖아요. 그런 쇠설물이나 용암은 산불이나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뭐 용암이 흘러나와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뭐 타다 못해서 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나가면서 옆에 이렇게 숲이 존재한다면 이게 샥 불이 붙는, 그 용암이 직접 지나가진 않더라도 그 옆에 이제 불을 붙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어느 정도 이상의 발화점 이상의 온도에 도달하면 불이 붙는 거니까. 그래서 산불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산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다. 팍팍팍 파편이 튀면서 그런 약한 부분들을 건드리면 이게 무너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지금 화산 활동에 대한 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산 분출물이 그럼 이렇게 무섭지만 그 나쁘기만 한 것이냐? 근데 그렇지는 않고 거기에 포함된 다양한 성분이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저기 깊이 내부에 있던 물질인데 그게 한번 쫙 뒤집어지면서 이 표면으로 공급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산지대는 온천이나 독특한 지형을 형성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된다.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이 화산을 이용해서, 그 온천을 이용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관광지가 적어도 하나 정도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산 주변은 거기서 이제 밑에서 부글부글 하고 있기 때문에 뜨끈뜨끈해요. 그 지역 자체가 어떤 지점이 그냥 땅인데 뜨끈뜨끈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열을 이용해서 온수 공급이나 난방 등에 활용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그 TV 프로그램 보면은 이렇게 우리 주변에 신기한 일들을 제보받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딱 방만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난방을 안 해도. 그래서 이 밑에 뭐 온천수가 지나나 이러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거기서 이제 뭐 몸을 지지기도 하고 따뜻하니까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전기 합선이 돼가지고 그래서 열이 발생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야 되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화산 주변에서는 그런 지열을 실제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개념 체크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내용이 많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푸는 것도 여러분들이 곤란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OX 문제 먼저 볼게요.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는 고체, 액체, 기체 물질이 모두 분출된다. 어때요? 맞죠? 그쵸? 고체는 뭐라고 불렀지? 화산 쇠설물. 그 다음에 액체는 우리가 용암이라고 부르는 게 쭈르륵 흐르는 거예요. 용암. 자, 그 다음에 기체 물질은, 그쵸? 화산 가스 같은 것들이 분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진과 화산 활동은 항상 함께 일어났던가요? 아까 선생님이 변동대 얘기를 하면서 사진 하나, 그림을 하나 보여줬잖아요. 거기에서 지진은 발생하는데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대체로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비슷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항상 함께 일어난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랬다. 그래서 요거는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산 분출이 일어난 지역은 토양이 황폐해져서 식물이 자랄 수 없게 된다. 이거는 일단 시점에 따라서 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방금 분출해서 용암이 흘러넘쳐서 굳었다. 그럼 일단 거기는 지금 당장은 식물이 자라기는 어렵잖아요. 위에 다 암석이 덮어버렸으니까. 그런데 그게 오랜 흐름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그 용암들이 또 결국에는 이렇게 부서져서 토양이 될 거고, 그 암석들이. 그러면 이 내부에 있던 어떤 물질들이 또 공급이 되면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건 어떤 시점에 따라서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으나 긴 시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혀 자랄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X로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OX 문제는 OXX가 답인 걸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단답형 문제입니다. 지구 내부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지각에 약한 뜸을 들썩들썩 하다가 여기다 하고 탁 뚫고 나오는 그런 분출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뭐예요? 화산이라고 쓰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화산은 이렇게 분출하는 산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어떤 형태. 그래서 화산 활동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겠다. 현상이니까 화산 활동으로 답을 적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진이나 화산 활동, 습곡 상맥의 형성 등과 같은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 선생님이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이름만 봐도 뭔가 변화가 많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예상이 되는 지역. 바로 변동대라는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변동대. 자, 이렇게 해서 빈칸 채우기 해봤고요. 단답형 문제 채워봤고, 그 다음에 이제 빈칸 채우기로 넘어가 볼게요. 6번입니다. 지진과 화산 활동에 의해서 무슨 에너지가 지표로 방출될까요? 지금 요 활동들은 무엇이 에너지원이 되어서?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에너지원이 되죠.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방출되는 그런 현상이다. 자, 그 다음에 화산대와 지진대는 대체로 무엇과 일치할까요? 우리가 이 다음 부분에 배울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배운 바가 있으니까 판의 경계와 일치합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판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아까 그런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고 가운데선 잘 일어나지 않고 또 여기 언저리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는 또 좀 잠잠하고 그 이유는 판과 판이 만나는 경계에서 보통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적절한 말 고르기입니다. 무엇을 이용하면 지하의 구조를 조사할 수 있을까요? 물론 화산 분출물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지하의 구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이거는 지진파를 이용하면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산가스와 화산재 중에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서 햇빛을 차단해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물론 화산가스도 햇빛을 어느 정도는 차단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화산재만큼 이렇게 물리적으로 햇빛이 아예 못 들어오게 차단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화산가스는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서 대기 조성을 변화시키고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햇빛을 차단한다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화산재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진파, 화산재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자, 이제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판의 경계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랑 연결시켜서 우리가 판의 구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교재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이 지권의 구조를 4단계로 나눠가지고 배웠단 말이에요. 가장 지구 바깥쪽의 껍질을 우리가 지각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지각 아래에는 뭐가 있었죠? 이 암석이 녹아있는 상태에 맨틀이 있었고 그 아래에 외핵과 가장 안쪽에 내핵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기로 이 지각은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무슨 지각과 무슨 지각?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대륙 지각은 더 두꺼워가지고 한 35km 정도 대략 미터 정도 두께를 갖고 있고 해양 지각은 그거보다 훨씬 얇아가지고 한 5km 정도 내외에 그런 두께를 갖고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맨틀이라는 거는 전체 이 지구 내부 구조 중에서
한 80%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게 멘틀이다. 뭐 이런 걸 배웠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공부하는 이 암석권, 연약권은 이 지각과 멘틀이 좀 섞여 있는 그런 분류입니다. 그래서 그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랑 구분을 좀 잘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이 가장 바깥쪽 껍데기라고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지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륙 지각은 이렇게 두껍고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은 훨씬 좀 얇은 그런 그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각 바로 아래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거나 아니면 여기 바로 아래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멘틀이에요. 지금 다 멘틀이죠. 근데 멘틀 여기서부터 아니면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멘틀은 좀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윗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표면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멘틀이지만 조금 더 식어서 조금 더 고체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그 아래쪽은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온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녹아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약간 액체 상태로 녹아있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암석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좀 유동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각과 멘틀을 합쳐가지고 두 개로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이 윗부분을 우리는 암석권이라고 부릅니다. 암석권은 지각 플러스 그게 대륙 지각이든 해양 지각이든 그 지각은 일단 포함이고 멘틀의 윗부분, 상층부 그 부분을 우리는 암석권이라고 불러요. 대략 100km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지각은 깊어봐야 35km 정도까지인데 더 밑에까지 멘틀까지 포함한 부분을 우리는 암석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더 밑에 부분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 400km까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연약권이라고 부르게 된다. 연약권이 유동성이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각과 멘틀 상부까지 해서 암석권이라는 명칭이 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연약권이라는 멘틀 구간이 있다라는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암석권을 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용어 정리를 한번 이제 해볼게요. 암석권 먼저 보겠습니다. 암석권은 누구랑 누구의 합이라고? 지각이랑 그 다음에 멘틀의 윗부분 이렇게 두 개 포함해서 약 100km 두께의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우리는 암석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암석권은 지각과 멘틀 일부가 같이 묶여있는 권이죠. 자, 그래서 판이라는 것은 지구 표면을 이루고 있는 암석권을 이루는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멘틀에서부터 지각을 좀 표현을 해보자면 약간 유동성 있는 하지만 완전히 액체 막 자유로운 액체 상태는 아닌 그런 것들이 밑에서 이렇게 점차 대류를 하고 있고 그 위에 암석권이라고 할 수 있는 판들이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면을 이루고 있는 암석권을 이루는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조각입니다. 그럼 이 위에 뭔가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단단한 게 떠 있는데 걔네들 다 하나로 연결된 게 아니고 조각조각 난 판처럼 생겼다 해서 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암석권의 조각을 우리는 판이라고 부른다라는 내용 정리, 명칭 정리가 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연약권을 공부를 해봅시다. 이 밑에 부분이죠. 아예 그냥 멘틀 부분인데 멘틀의 상단부는 제외하고 그 밑에 부분. 그래서 암석권 아래에 깊이 100km 정도에서 400km 정도까지를 우리는 연약권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멘틀 물질의 일부가 녹아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유동성이죠. 연약권은 유동성을 띠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 연약권에서도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온도가 높은 거예요. 여기 온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이 연약권에서도 상단부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상황이 일어난다고 했죠? 우리 이 밑에서 가스불을 이렇게 공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물을 끓일 때 밑에 가스불이 있다. 그러면 밑에 부분만 계속 온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온도가 높은 것들은 서로 이렇게 분자 간의 간격이 넓어지면서 밀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온도가 높은 부분은 밀도가 낮아서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위로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부분들은 그 분자들 간의 어떤 거리가 더 가까워지게 되면서 밀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애들 자연스럽게 밀도가 높으니까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이걸 우리가 대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게 된다. 왜? 아래쪽의 온도가 더 높으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안정한 상태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정한 층에 대해서 몇 개 배운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수온약층이라고
우리가 수건에서 그 바다에서 이렇게 온도 변화가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그 해수면이라고 봅시다. 해수면. 그러면 해수면 처음 초입 부분은 바람이 이렇게 섞어주는 혼합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좀 더 들어가더라도 깊이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지 않고 바람이 섞어주기 때문에 혼합층이 있었고 그 다음 층이 바로 수온약층이었습니다. 수온약층. 이 수온약층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안정한 층이라서 대류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은 쪽이 온도가 낮아요. 그리고 더 위에 부분이 온도가 높습니다. 온도가 높은 쪽은 어떻다 그랬지? 밀도가 낮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은 쪽이 밀도가 높은 특성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밀도가 높은 게 밑에 깔려 있고 밀도가 낮은 게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 밀도차 그대로 유지하면 돼요. 그래서 뒤집히지 않습니다. 이런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가 더 차갑고 위에가 더 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안정하게 유지가 되고 밑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높고 위로 가면 갈수록 차가운 경우에는 지금 밀도가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이 온도가 바뀌면서 계속해서 뒤집어질 거기 때문에 대류가 잘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대류가 잘 일어나는 온도 조건을 가졌던 게 우리가 기권에서 배웠던 4가지 층 중에 우리가 지금 주로 생활하고 있는 대류권 있죠. 대류권도 집 표면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가워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뒤집어지는 대류가 많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났던 거고 그 다음에 대류권 다음 층인 성층권 건너뛰고 중간권도 역시 중간권도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온도가 높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서 얘랑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는 층이었다. 이렇게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가 더 따뜻하고 위에가 차가우면 안정한 층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대류가 일어나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권이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얘가 데워진 애가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위에서 식은 애가 자꾸 내려오려고 해요. 그러면 이 밑에서 이렇게 유동성을 가진 애들이 움직이면 위에 떠 있는 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움직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판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판이라는 건 뭐였지? 암석권에서 여러 조각으로 나눠진 것이 판이었는데요. 그 판이 크게 또 나눠보면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륙판은 대륙 지각과 상부 멘틀 일부. 어차피 이제 판이라는 것 자체가 암석권의 그 조각조각인데 암석권이 지각과 상부 멘틀이 합친 게 암석권이니까 근데 그 지각 중에서 대륙 지각이 포함되어 있으면 대륙판이다. 그 다음에 그 지각이 해양 지각으로 돼 있으면 해양판이 되겠죠.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판의 두께는 대륙판이 더 두껍다. 한 35km 정도. 해양판은 훨씬 얇죠. 그런데 밀도는 오히려 해양판이 더 밀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빽빽한 정도. 똑같은 양을 떼내서 비교해보면 빽빽하기로는 해양판이 더 빽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대륙판과 해양판이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 생기면 밀도가 높은 애가 어디로 가겠어요? 더 밑으로 파고들겠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이고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이다 하는 그런 정보들도 나오는데 그것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수 있으면 좋고요. 만약에 이것까지는 좀 버겁다 하면은 지금 일단은 대륙판이 뭐고 해양판이 뭐고 판의 두께랑 밀도는 이런 식의 어떤 관계에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요거는 계속 듣다 보면 앞으로 점점 더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판 구조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판은 이렇게 지금 생겼다. 이런 판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판의 분포와 이동 방향을 나타낸 그런 그림이에요. 보면은 아까 환태평양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화산 지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던 그런 데가 있었는데 보니까 판이 딱 그렇게 생겼어요. 가운데는 뭐 별일이 없게 생겼고 이 판의 경계를 따라서 화산과 지진 활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아까 이쪽도 뭐 점이 엄청나게 찍혀 있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판의 경계였네. 그래서 여러 가지 판의 경계를 볼 수 있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판은 요 유라시아 판입니다. 한국이 여기 있죠?
유라시아판이 있고, 우리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어떤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이유는 요 일본이 요 판들의 경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존재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판들로 나눠진다 하는 거. 우리가 이 판을 하나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판들이 있어서 주로 그런 어떤 변동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이런 데서 존재하는구나,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판 구조론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판이 뭔지는 이해를 했어요. 암석권 부분에서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판이라고 하나씩 부르는 거였고, 그 판은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판을 움직이는 어떤 원동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자. 그래서 판 구조론이란 판의 상대적인 이동으로 판의 경계 부분에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 습곡 산맥의 형성과 같은 다양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판의 경계에서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게 일단 판 구조론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어떤 그 근거 자료들, 그래서 그런 어떤 뒷받침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이제 정설로 여겨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이 지금 되고 있다. 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보면은 판의 분포와 이동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지구 표면에는 크고 작은 10여 개의 판으로, 아까 엄청나게 큰 판도 있었고요. 이렇게 중간에 붙어있는 조각난 그런 작은 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판들은 연약권 위에 떠 있는 암석권 자체가 판이죠. 그런 연약권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연약권의 멘틀이 대류를 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판도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그 멘틀 대류를 따라서 서로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느리게 움직인다. 보통 한 1년에 5cm에서 한 10cm 정도, 이제 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속도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 이동의 원동력은,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연약권에서 일어나는 멘틀의 대류다. 멘틀이 이렇게 지금 순환하게 된다면 요 흐름을 따라서 위에선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요렇게 움직이면 그 위에 떠 있는 판은 이렇게 옆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멘틀 대류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약간 미리 좀 정리를 해보자면, 다음 시간에는 이런 부분들을 볼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두 판 사이에는 화살표가 어때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이거는 이 두 개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끼리 멀어진다는 얘기는 가운데가 공간이 생긴다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지? 얘네들이 멀어지면 그냥 이 암석권이 쫙 갈라지면서 한 100km 정도 되는 그런 구멍이 생기던가요? 아니죠. 그 빈자리를 누군가가 채우게 될 겁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공부할 거예요. 지금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그런 부분을 또 찾아보면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 서로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판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거기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그리고 그런 움직임이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경우랑 뭐 대륙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다를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떠한 경계가 보이냐면 서로 가까워집니다. 요렇게. 그럼 원래 동그라미 쳤던 건 지우고 가까워지는 것만 한번 볼게요. 이런 부분들 가까워지고 있죠? 서로 그 방향으로 이동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서로 힘싸움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처럼 대륙판이랑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에 어떻게 될지. 지금 여기서 보면 대륙과 대륙이 만나고 있잖아요. 그럼 대륙과 대륙이 만날 때는 서로 굉장히 두꺼운 두께를 갖고 있는 두 판이 만나서 힘겨루기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땐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게 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여기 보이는 이런 부분. 어때요? 여기 보면 서로 더 막 힘겨루기를 해서 밀고 들어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멀어지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비껴서 지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데보다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안정할 것 같고 큰 어떤 그 변화가 없을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지구 단위의 엄청나게 거대한 규모로 둘이 움직이는 게 그게 아주 매끄럽게 서로 지나갈 수는 없겠죠. 이게 뭐 얼음들끼리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그 어떤 마찰력이 큰 그런 판들끼리 스치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 입장에선 스치고 지나가는 거지만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큰 대재앙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가끔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경우에는 다른 경우랑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궁금하죠? 그럴 때. 그래서 이 그림들을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둘이 만나는 부분들은 굉장히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지형들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예시를 기억하는데 조금 더 이해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도 최소한 요 세 군데 정도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있다면 조금 나중에 머릿속으로 떠올리기가 좋을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념 체크 문제 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0쪽에 있는 체크 문제예요. 먼저 OX 표시를 해봅시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판은 암석권과 연약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때요? 교묘하죠? 아닙니다. 왜? 우리가 지각이랑 멘트를 합쳐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암석권과 그 다음에 연약권으로 나누는 거였어요. 이 암석권의 조각조각을 판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암석권의 조각이 판이다. 근데 암석권이 뭐랑 뭘로 이루어져 있다? 위에 껍데기 부분은 지각이랑 멘틀의 상부까지를 포함해서 암석권이라고 하는 거였다. 그래서 판 자체는 암석권을 의미하는 거고 연약권은 전혀 다른 그 아래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의 겉부분을 이루고 있는 판은 방향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속도로 이동한다. 지구의 겉부분을 이루고 있는 판은 뭐 반대로 갈 수도 있고 같이 이렇게 만나려고 할 수도 있고 비껴서 비스듬히 가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방향은 서로 다른데 같은 속도로 이동한다라고 그냥 한 번에 뭉뚱그려서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X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방향으로 근데 이제 어차피 이동을 서로 하는 거니까 같은 방향으로 같이 이렇게 따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뭐 이게 같이 이제 마주보고 달리거나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거나 이렇게 비껴서 지나가는 경우에도 방향 자체는 반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향은 다르지만 같은 속도로 이동한다라고 언제나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내용. 자, 그 다음에 단답형 3번입니다. 판의 상대적인 이동으로 판의 경계 부분에서 다양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이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지금 여기서는 이론에 대해서 그 명칭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판이 등장을 좀 해줘야 되겠고 이론의 명칭에서 판 구조론이라고 합니다. 판 구조론. 물론 이제 내용 자체를 보면 그냥 판 이동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판의 구조를 하고 있어서 그것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죠. 판 구조론이다. 자, 그 다음에 빈칸 채우기 한번 보겠습니다. 빈칸 채우기 4번. 대륙판은 무엇과 상부 멘틀의 일부로 이루어져 있다. 일단 판이라는 거는 암석권 조각이니까 암석권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암석권은 윗부분 지각과 아래쪽에 상부 멘틀 일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지각이 어떤 종류의 지각일 때? 대륙 지각일 때 우리는 그 판을 대륙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대륙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대륙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양판은요? 해양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로 이루어져 있는 걸 우리가 해양판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판 이동의 원동력은 뭐죠? 뭐의 대류? 연약권에 있는, 그죠? 연약권의 대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멘틀의 대류다. 멘틀 대류가 판 이동의 원동력입니다. 자, 밑에가 온도가 높고 위에가 온도가 낮은 그런 상황일 때 안정하다고요? 아닙니다. 순환이 일어나죠. 그럴 때 대류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방에서 냉난방을 할 때도 난방은 보통 밑에 보일러 깔아가지고 이렇게 난방을 해서 여기를 따뜻하게 만들잖아요. 아래쪽에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우리가 냉방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위에서 냉기가 나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천장에 많이 설치하죠. 에어컨을.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위쪽에 많이 발생을 처음에 하게 되죠.
그러면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렇게 배치를 하면 계속 섞여요. 찬 공기는 내려가고 비교적 따뜻한 공기는 계속 올라가서 식고 그다음에 우리가 겨울에는 아래쪽에 공기가 따뜻해지면 위로 올라가면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그 차가운 공기를 다시 데우고 이런 식으로 대류의 현상을 이용해서 그렇게 설계를 좀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 자, 그다음에 적절한 말을 골라봅시다. 멘틀 대류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암석권은 대류에 의해서 그냥 떠다니는 거고 멘틀 대류 자체는 연약권에서 이렇게 유동성 있는 부분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판의 두께는 어디가 더 두껍다고 했지? 판 두께 자체는 대류판이 더 두껍다고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밀도는 그래서 얇아서 거기 압축이 막 되어 있다고 칩시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얘는 두꺼워. 얘는 얇은 대신에 압축돼 있어.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밀도 자체는 얇은 해양판이 더 크다라고 해석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배웠던 것 중에 판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느냐에 따라 그 경계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대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32강의 강의 중에서 딱 16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절반 지점을 돌파를 했고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오면서 조금 위기의 순간도 있었을 수 있지만 아무튼 거의 대체로 잘 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16강도 굉장히 즐거울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